네, 사전 공연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노래 짓는 두 팀을 노래 들어봤습니다. 네, 그 다 비장한 음악이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 그 출범식이 어떻게 보면 뭐 비장한 각오고, 네, 비장한 이슈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목소리 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팀에게 선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본식에 진행되기 앞서 사전 공지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지금 온라인 방송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휴대폰에 와이파이를 쓰시면 이게 충돌이 되어가지고 영상 송출이 조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모드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와이파이를 안 쓰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기후위기 비상행동 출범식 사회를 맡은 이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던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오늘 양산기후위기 비상행동 출범식도 오프라인은 최대한 규모를 줄이고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현 시기 가장 핫한 화두인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일을 정부나 국회에 맡겨둘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시민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깨달은 우리 양산의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후위기에 대안을 만드는 첫 시작인 날입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담아 준비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전중용 준비위원장님 앞으로 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산기후위기 비상행동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중효입니다. 저는 웅상에서 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평화를 잇는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고 기후위기 양산 시민모임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26개 단체가 모여 양산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참가단체의 면면을 보면 노동, 복지, 야성, 교육, 생태, 환경, 정치, 마을운동 등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의 과학적 사실과 대응에 대한 것은 출범식 이후 강의해 주실 조천호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희망에 대해 짧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후위기가 새로운 희망이자 새로운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에 기반하여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우리는 자연을 착취하여 온갖 물건을 만들어내고 무분별하게 쓰고 버리는 삶의 양식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공과 행복의 가치를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는 삶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구 생태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입니다. 부의 독점과 불평등도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기가 극복된다고 가정해보면 지역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자립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먹거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작업이 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유기농 중심의 건강한 먹거리가 식탁에 오르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을 먹고 자란 돈이 태양을 먹고 자란 돈으로 바뀌어 고르게 분배되고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는 작은 것이 아름답고 서로 함께 도우며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장밋빛 청사진인가요? 물론 이는 꿈입니다만 기후위기는 시민들과 함께 이런 꿈을 꿀 때라야 제대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양산 기후위기 비상행동 출범식을 빛내주기 위해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강의하러 와주신 이 시대 가장 위대한 기후위기 전도사이신 조천호 박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으로 축전으로 직접 오셔서 축하하러 와주신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박준권 대표님, 김두관 국회의원님, 임정석 양산시의회장님, 김재강 전공로 양산지부장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산기후위기 비상행동 소속 단체 대표님과 회원님, 유튜브 방송으로 오늘 출범식에 참여하고 계시는 양산시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진짜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인류에게 주어진 기후위기라는 파도를 함께 손잡고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양산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출범식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산지역 단체, 조직, 모임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함께하자고 초청했을 때 한 목소리 그리고 기후위기의 중요성에 동감하며 연대한 26개의 연대 조직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드립니다. 읽어드리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읽어드릴게요. 시간은 빠듯하지만 그래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양산시민모임, 김해 양산환경운동연합, 두드림, 러브 양산맘카페, 머든학교, 민주노총 양산지부, 민주당을 지역위원회, 밝은덕 중학교, 비컨프렌즈, 소소소원, 안전하고 행복한 양산만들기 주민모임, 양산 YMCA, 양산 YWCA, 양산노동인원 상담소, 양산노동복지센터, 양산아이쿠, 양산여성의 웅산이야기, 웅산노동인권연대, 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 책시평화연대, Y퍼실레이터, 평화를 잇는 사람들, 하재훈과 곰마씨 아이들, 함께하는 세상, 희망우상. 큰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양산에 정말 많은 단체들이 함께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힘납니다. 다음은 특별히 오늘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분들을 소개드립니다. 우선 축전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축전이 두 장이 왔는데요. 한 장 한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상토를 지키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가기 위한 양산 기후위기 비상행동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상관관계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촉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린뉴딜 정책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양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하는 양산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기후변화 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을 예방하고 사람,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녹색전환도시, 기후안심도시, 자원순환도시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출범식의 동참으로 양산도 전 세계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이 행사에 마땅히 참석해야 하나 바쁜 국회 일정으로 인해 축하의 글로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시고 참석하신 내외비 모두의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29일 양산을 국회의원 김두관.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축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이 모여 함께 만든 양산 기후위기 비상행동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중효 상임 대표님을 비롯해 출범을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인간으로 인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선다면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파멸에 다다를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모든 구성원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생태계와 인간 모두를 위한 구원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출범은 아주 뜻깊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종합 양산시 지부는 비상행동이 가는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산기후위기 비상행동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 1월 29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양산시 지부 지부장 김재강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전 다음으로는 영상으로 축하 말씀을 보내셨네요. 양산시 임정서 시의장 동료사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장 임영섭입니다. 먼저 오늘 이 출구술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제 가능하다고 여겼던 인간에게 경고하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섭게 퍼져나왔고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나약한 존재임이 유명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경칩이 한 달 넘게 남은 지금 두꺼비와 개구리가 벌써 겨울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만 인간은 이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행동하기 위한 오늘 출근식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고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째 의무도 하루 기후 협약 복귀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감론과 목표를 시민의 실천은 필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기후위기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믿고 양산시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의 끝으로 나선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하시어 따뜻한 봄을 마음껏 누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민시 의원님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네. 기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멀리서 오셨습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대표이신 박종건 대표님 축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한다기보다는 어떤 오늘 또 참여하시게 돼서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너무나 반갑게 생각하고 또 큰 동지를 얻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기후학자이신 우리 조천호 박사님 또 오셔서 오늘 또 강연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기후 이 운동은 정말 어떤 낭만적인 운동도 아니고요. 그냥 다 하는 환경 운동이 아니고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기후 비상 행동에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굉장히 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작년 6월 5일날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뭐 아무런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기후위기 운동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꼭 아셔야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레타 툰베리 그 세반 스즈키라고 한번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아이였는데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런 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기후운동은 내가 전기자동차를 타고 일용품을 안 쓰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을 우리의 힘으로 큰 목소리로 압박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조천호 박사님 아마 강연 들으시면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또 강연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오늘 출범식의 결의를 다지는 공동선언문 낭독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후위기 비상시기를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한 오늘 출범식의 마음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기후위기 비상행동 출범선언문. 우리는 살고 싶다. 2018년 스웨덴의 어린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어른들을 향해 벌였던 결석시위는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도 태풍이 되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다라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외침은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와 온 생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몸부림 그 자체였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호주, 캘리포니아, 아마존 등지에서 전례 없는 산불이 발생하였고 폭염,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전 세계에서 기후재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0일이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기후재앙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나눴습니다. 올 겨울은 유례 없는 북극 한파로 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코로나19는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 성장해온 인류 문명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자 경고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산업화된 경제 개발 행위는 제2, 제3의 코로나19를 낳을 것이고 엄청난 기후재앙에 휩싸일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시간이 채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1.5도씨 특별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대비 1.5도 상승하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에도 벌써 1도가 상승한 상태였고 앞으로 0.5도 이내로 상승을 막아내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소하고 2050년까지는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1.5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지구온도 상승의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여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대재앙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유엔이라는 모두가 신뢰하는 국제기구 소속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에 대해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럽과 미국은 그린딜,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위기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나 우리나라의 대책은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벌인 결과로 기초지방정부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상남도를 포함한 몇몇 광역자치단체들이 비상선언에 동참하더니 9월에는 국회가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2월 10일 역사적인 2050 탄소 중립선언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국가기구들은 모두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시민들을 달래기 위한 명피용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후위기로 인류의 생존이 달려있는 이 마당에 정치가들은 치적삭기의 혈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현재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은 석탄 발전을 멈춰달라고 한전과 정부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를 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꿔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음에도 재생에너지가 반환경적이라 호도하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특히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인데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토공 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기는 여전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공장식 축산을 해결하기 위해 채식이 보편화되는 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를 말해놓고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에 대해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먼저 경제성장 만능주의, 과학기술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인류는 획기적인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지구를 갈기갈기 찢고 파헤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고 자본주의 문명을 이룩했으나 이제는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 외에 어떤 생명도 자신의 행위로 자기 종을 멸망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은 기후위기를 막을 또 다른 기술이 나올 것으로 낙관하게 만들지만 과학자들 스스로가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온실가스 배출로 이윤을 획득하는 산업구조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탈온실가스 사회구조로 전환시키는 정의로운 대전환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제는 성장과 이윤보다 온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다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 함께 사는 그런 길은 다른 나라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는 더더욱 있지 않으며 지금 여기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모두 그러한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 양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 모인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양산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양산시에 요구할 것이며 앞으로 닥칠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 식량위기 등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양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출범과 함께 양산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양산시와 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양산시와 시의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양산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셋, 양산시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산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교육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양산시는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센터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양산 기후위기 비상행동 인사. 네, 낭독을 해주셨던 분들은 김영채, 청소년 YMCA, 강지현, 정세화, 박재우, 정미영님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사업은 낭독을 끝으로 1부 출범식을 마칩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양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는데요.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대기과학자이자 전 국립기상과학원 조천호 교수님을 모시고 기후위기에 대한 특강이 이어집니다.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점, 느낌 점 적어주시면 특강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천호 교수님 소개를 잠깐 제가 해드리면 우리나라 과학자로서 드물게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견인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식 확장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1대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 인네트워크 이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저서로는 파란 하늘 빨간 지구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이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운영위원으로다가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기후위기 비상행동 출범식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 이야기인데요. 맨 앞에 하나의 이제 줄무늬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줄 한 줄이 지구 평균 기온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온도가 이제 낮다. 온도가 이제 낮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평년보다 온도가 낮고요.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850년 이후 최근까지 해서 기온이 지금 상승되어 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바로 저렇게 이제 기온이 상승되고 있는 거는 자연이 스스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인간이 문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전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다가 저렇게 기온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저게 다시 우리 문명을 갖다가 지금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방식,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명 자체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이러한 세상, 우리는 지금까지 만들어 온 세상을 거대한 가속을 했죠. 문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그 2차 대전 이후 대한민국도 1960년 이후에 이 발전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의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인해 갖고 바로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이 세상을 만들어 왔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이런 세상을 꿈꿔야만 하는 지금 바로 거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전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후학을 한 일에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러한 과학의 결과입니다.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지구상에 등장한 것을 한 20만 년 전이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런데 19만 년을 구석기 시대를 보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 고작 10,000년 전의 일이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95%나 그 긴 시간을 수렵 채집을 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사람은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데 도대체 그 19만 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그대로 그렇게 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과학의 결과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이고요. 지금 여기가 10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난 10만 년 동안에 이제 기온에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이 이전이 빙기 때예요. 보게 되면 기온의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굉장히 이 재해성의 날씨가 한 10배 정도 많이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빙기 때라고 해갖고 지구가 이렇게 빙하로 다 이렇게 둘러싸인 게 아닙니다. 지금은 육지 면적의 한 10% 정도가 빙하로 둘러싸여 있고요. 빙기 때에는 가장 빙하가 팽창했었을 때는 육지 면적의 한 30% 정도로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빙기 때라고 해도 이 한반도에는 사람도 살고 동물, 식물 다 있었습니다. 이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빙기 때에 저기 만주 저 위쪽까지만 빙하가 들어오는 것이지 한반도는 생태계가 그냥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사람도 살고 생명이 그렇게 다 뛰어놀고들 있었는데 왜 그러면 여기서 문명이 탄생 안 됐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날씨 조건의 변동이 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재해성의 날씨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재해성의 날씨로 인해서 농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하나 정도 우리 김해평화를 한번 쓸고 지나가요. 그럼 막 군인 동원하고 해서 벼 세우기 해서 한 해 추수가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 태풍이 10개가 쓸고 지나간다? 누가 거기서 농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농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당시 기후 조건이 농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렵, 채집을 하는 구석기 시대를 저 19만 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2만 년 전부터 해갖고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점차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갖고 10,000년 전부터 해서는 기온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죠. 자, 저렇게 안정적이 되니까 저 때는 내가 나달을 하나 심으면 이게 가을에 한 100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설사 태풍이 하나 쓸고 지나가도 60알, 70알은 내가 건질 수가 있어.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그 새빠지게 농사를 짓지. 이거 줘봤자 올해 만에 추석이 됐을 때 나는 뭐 한 5알, 6알밖에 못 얻는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조건, 기후 조건에서 이제 농업이 탄생을 했었고, 농업이 탄생했으니까 사람들이 뭐 강하구라든가 이런데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살고, 거기서 바로 이제 문명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0,000년이라고 하는 요 시간축, 요 이전을 지질 시대에서 시대 구분을 하게 될 때는 빙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10,000년, 요 이후부터를 해갖고 간빙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간이 문명을 이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홀로세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질시대 구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000년의 시간축이라고 하는데, 앞서서는 자연적인 지질시대의 구분이었고,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는 10,000년 전 이전을 구석기다라고 부르고 있고, 10,000년 후 이후부터 해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하면서 오늘날의 문명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날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 가능했던 기후 조건 하에서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 안정적인 기후 조건, 다시 말해서 농업이 가능했던 기후 조건에서 문명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 오늘날 이제 거대한 가속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1900년에서 최근까지 해갖고, 여기 지금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 동물, 뭐 심지어 뭐 곰팡이,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의 무게를 바이오매스, 이제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1900년 이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생물의 총량은.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뭐 콘크리트, 자갈, 골재, 뭐 벽돌, 아스팔트, 금속,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1900년도에는 이 생물 총량의 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가 딱 되니까 이 생물 총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이 생물 총량하고 인간이 만든 이 물질의 양이 거의 같게 되어버렸습니다. 20년 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이걸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식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3%예요. 3%씩 매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돼버립니다. 자, 경제 규모가 2배가 되는데, 그 경제 규모 2배 만들 때 인간의 두뇌하고 근육의 힘만으로다가는 안 되죠.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을 그만큼 더 많이 갖다 빼다 써야 되는 것이고, 온갖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내뿜고 쓰레기를 싹 갖다 둬야지 경제 규모가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옛날에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을 때는 10배, 20배, 100배, 1000배씩 성장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지구에서. 그런데 지금은 인간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커져갖고 지구가 감당할 여지가 별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배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생물 그 실험실에서 유리 접시에다가 영양분을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다 미생물 한 마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한 마리가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막 이렇게 증식을 해요. 우리가 그런 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유리 접시에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려요. 근데 딱 절반을 채우고 나면,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유리 접시를 꽉 채웁니다. 미생물이 한 판만 더 증식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그 다음에 멸종을 해버리죠. 지금 인류가 거의 그 수준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여기서 또 한 20년 만에 2배가 되고 2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가다가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명을 붕괴시키는 그러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지구 위기의 본질이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뭐 수억 년 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자연적으로다가도 기후가 계속 변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다음 그 변화의 크기는 굉장히 또 크기도 했고요. 그러면 오늘날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하고 자연 스스로 일어나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가 지금 현재이고요. 여기가 지금 42만 년 전이에요. 지난 100만 년 동안에는 10만 년이라고 하는 주기로다가 9만 년에 걸쳐서 기온이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빈기이고요. 그 다음에 10,000년 동안 기온이 쭉 올라갔다가 수천 년 동안 간빈기에 있다가 또 빈기가 돼서 기온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아주 규칙적으로 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온이 뚝 떨어질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떨어지고 기온이 상승할 때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저렇게 증가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다 저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에 요때가 이제 마지막 빈기였어요. 요 마지막 빈기 가장 빙하가 팽창했었을 때 공기 중에 차지하고 있었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2%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빈기로 쭉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홀로세라고 하는 이 시점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10,000년이 걸렸어요. 10,000년에 걸려갖고 0.01%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서 0.04%가 됐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지금 이렇게 빈기에서 간빈기로 쭉 변하는 이때가 가장 빠르게 변하는 속도예요. 자연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빠르게 변하는 속도는 10,000년에 0.01%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100년 만에 0.01%로 늘려나갖고 지금 현재 공기 중에 0.04%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10,000년에 0.01, 사람들은 100년에 0.01, 자그마치 100배나 빠르게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를 사람들은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에서 이거 경험을 못 해봤던 속도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자, 그에 따라 갖고 지금 기온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2만 년 전에 가장 추웠을 때 하고 10,000년 전에 이제 우리가 홀로세 간빈기에 들어갔었을 때 요때 온도 차가 4도 차이가 납니다. 빈기하고 간빈기 간에 지구 평균 온도로 보게 되면 4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요게 10,000년에 걸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10,000년에 4도가 상승되는 게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는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100년 만에 1도를 상승을 시켰어요. 자연에서는 10,000년에 1도가 가장 빠른 속도인데 지금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100년에 1도, 자그마치 지금 25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속 지금 100km로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지금 2,500km로 가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의미를 하겠죠. 우리가 밖에 보고 있는 저 생태계들은 지금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9만 년 동안 기온이 쭉 떨어졌다가 10,000년 동안 기온이 올라갔다 9만 년 동안 떨어졌다 저거를 다 대부분이 견뎌낸 생태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25배나 이제 느닷없이 빨라졌으니까 약한 생명들, 뭐 양서류라든가 저 고산에 있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빠른 속도를 막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약한 생명들부터 하나하나 지금 멸종들이 지금 일어나고들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젠가 게임에서 벽돌 빼기를 하나하나 하죠. 뭐 하나하나 전체 구조는 이게 유지가 될 수는 있겠죠. 초반에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서 인간이 뭐 당장 먹는 것도 아닌 거 뭐 별 사람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거 하나 둘씩 빠져나가요. 아직 생태계가 유지하니까 뭐 괜찮은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생명체는 대멸종해서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하부에를 차지하고 있는 생명 중에는 대멸종에서도 제법 많이들 살아남아요. 근데 제일 꼭대기에 있던 것들은 완전 멸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억 년 전에 그 거대한 그 공룡 중에서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걔네들이 먹이사슬의 중생대 때는 제일 꼭대기를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생태계가 우르르 무너지게 되면 먹이사슬 이 꼭대기에 있던 이놈들은 생존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6번째 대멸종이 오게 되면 오늘날의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를 차지를 하고 있는 바로 인간이 완전 멸종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의 크기, 자연에서도 변화의 크기가 있었고, 자연에서 제가 이제 요거는 빙기, 간빙기의 변화, 폭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 이야기를 하면 저거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저 변화의 속도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인류가 이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이래 가장 빠른 속도의 지금 변화를 지금 인류가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연적인 자연 변화하고 인간이 일으킨 자연 변화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예전에 더 큰 크기로 변화가 됐지만 바로 지금 속도는 어마어마한 속도이고 바로 그런 속도를 인간이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위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위기가 어떠한 위기인가의 그런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100만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주기로다가 10만 년, 100만 년 동안은 10만 년 주기로 빙기, 간빙기를 이렇게 이제 오갔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 가능했던 10,000년 동안 이 홀로세 기간에 바로 오늘날의 문명을 만들어 왔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한 200년 전부터 태우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이산화탄소를 마구마구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이 홀로세에서 이제 벗어나갔고 지금 이제 서서히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금 내달리는 방식으로 우리 인류가 계속 그냥 내달려 간다면 이제 이 찜통의 계곡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류가 지난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자연 재난, 감염병, 전쟁, 최근에는 그 금융 위기까지 온갖 위험을 다 겪어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도 기후 위기도 그런 위험이니까 한번 그래 화끈하게 우리 당해보고 개과천선해갖고 우리 한번 이거 극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게 이제 찜통 계곡에 이제 홀락 빠지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작년에 6월달에 시베리아에서 38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그 시베리아 그 지역은 항상 이렇게 눈이 덮여 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눈에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나가버립니다. 그럼 지구의 그 태양 에너지가 흡수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지구 가연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게 눈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면 시커먼 그 흙이 드러났고 그다음 풀 같은 게 자라요. 자, 이제 햇빛이 들어옵니다. 눈이 없으니까 반사가 돼서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태양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를 하게 되죠. 흡수를 했으니까 더욱더 많은 눈을 녹였을 거고, 그럼 더욱더 많은 햇빛 에너지를 받게 돼요. 스스로 증폭을 하면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건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저 시베리아, 카나다 이쪽에 오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수만 년 동안 식물이 그냥 꽝꽝 얼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가 가연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가 녹겠죠. 식물이라고 하는 건 탄소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녹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한 30배나 강력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어서 나옵니다. 온실가스가 나왔으니까 기온을 상승시킬 거고, 기온이 상승됐으니까 더욱더 많은 동토지대를 녹일 거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스스로 마구마구 증폭을 해요.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이 지금 공기 안에 풀려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뭐 사람보다도 더욱더 더 많이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간단한 예 두 가지만 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무지 많아요. 지구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웠죠. 생명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지구는 생명을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생명을 멸종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지뢰처럼 여기저기 엄청나게 지금 박혀 있는데 우리 인간이 바로 그 지뢰가 다 터져버리도록 스스로 방아쇠를 지금 땡겨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빠진 다음에는 너무 살기가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야, 그래서 안 되겠어. 야, 이제부터 우리 온실가스 배출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한다 한들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는 지구 스스로 증폭을 해가면서 기온이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5번의 대멸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던 그거는 저기 우주에서 커다란 소행성이 이제 지구에 떨어져 갖고 기후 변화를 일으켜 갖고 공룡이 완전 멸종을 해버렸거든요. 그거는 원인이 저 우주예요. 그럼 그 앞에 4가지는 뭐냐? 지구 스스로가 그렇게 생명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 뭐 사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지구 스스로가 그렇게 생명을 다 없애버리는. 바로 그래서 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인류는 저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지게 되는 그 진입되는 바로 그 기온이 2015년 유엔의 파리기후 협약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바로 저 위험 속으로 우리가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이거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위험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 경험했던 모든 위험은 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눈앞에 드러나는 날,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을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인데, 이건 1850년에서 2100년까지 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로 돼 있는 거는 이거 관측된 값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기온이 쭉 변화가 일어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RCP 2.6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2100년까지 안정화시키는 경우에 이제 기온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RCP 8.5라고 하는 거는 전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가 줄이지를 않아서 계속 내달리게 되면 금세기 말이 되면 한 4도 내지 5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관측을 이렇게 보면 한 100년 동안 지금 이제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1도가 상승이 되었는데, 저거는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체온보다 1도 정도가 이렇게 높으면 뭐 머리가 띵하고, 야, 내가 몸에 지금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잖아요.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기후 위기의 징조들이 이렇게 몇 가지씩 우리 눈앞에 보일 뿐이에요. 지금 무슨 뭐 폭염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공장 다 돌아갔고요. 뭐 사회 그냥 다 돌아갔어요. 폭염이 있거나 홍수가 나고 뭐 장마가 길고 불편했죠.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 사회가 그냥 돌아갔잖아요. 지금 코로나19처럼 그것 때문에 뭔가 이게 우리가 그 위축이 되는 이러한 것도 없이 그냥 돌아갔던 이러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후 위기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감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징후 몇 가지들이 보이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2020년도에는 장마가 좀 길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폭염이 길었어요. 그래도 그건 일정한 기간에만 우리의 삶을 좀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항시적으로 그런 날씨들이 발생을 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이제 1도가 더 상승이 돼서 산업혁명 이후 이제 2도 이상이 돼버리는 경우, 파리기후 협약의
그 2도 이상이 이제 되게 되면 앞서 이야기를 했던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니까 파국의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폭염일수가 많아지고 더운 날씨가 더운 날 많으면 에어컨 빵빵 틀고 시원한 데 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저 바닷가 놀러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상승되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농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재난성의 기후가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고 그러면은 기근이 늘게 될 것이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고 빙하가 높게 되니까 해수면이 올라와서 연안에 있는 이 대도시들이 침수를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바다가 흡수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그러면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탄산 성분이 되면서 해양을 산성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어류가 살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고 다시 말해서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기반이 그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기후 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이냐?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걸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그 먹을 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을 게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인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어요. 실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 기후 위기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재난지원금을 때려 분다 한들 먹을 게 없는데 그 재난지원금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극단적인 사회 불안정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고 그 다음에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이다.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위험성이 바로 기후 위기의 그런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런 이제 위기들이 일어나게 되면 온 세상이 비상사태가 되겠죠. 바로 그런 비상사태에 대해 갖고 어떤 상황인가 한번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인 상황이기 때문에 1918년에 일어났었던 스페인 독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918년이면 1차 대전 말입니다. 그때 이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이제 돌았었고, 그 당시에 적게는 2천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선 총독부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그 감염병이었었는데, 바로 그때 이야기예요. 이거는 미국의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필라델피아, 하나가 세인트루이즈고요. 세로축은 10만 명당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이제 가로축은 날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17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첫 환자가 나왔어요. 스페인 독감 환자. 근데 이게 1차 대전 말이었기 때문에 뭐 전쟁 자금도 모아야 되고 군인 뭐 이렇게 몰병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축제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이런 집회 같은 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환자가 나왔지만 저는 축제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다 봤더니 이제 사망자가 마구마구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쯤 지난 10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늦었습니다. 왕창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이렇게 이제 나와버렸었고요. 반면에 이 세인트루이즈는 10월 5일날 첫 환자가 나왔고 이틀 후부터 강력하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사망자가 이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넘게 거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시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또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난리들이 납니다. 이거 좀 풀어라.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사망자가 줄니까 이 시청에서 좀 풀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갖고 지금 뭐 우리나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지금 이때 이런 건 다 100년 전에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갖고 이렇게 깔아앉았습니다. 혹을 원래는 안 달고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이렇게 혹을 하나 이제 더 달고 이렇게 끝났었던 이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료 체계의 역량이죠.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고통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 위험이 없는 사회, 세상에 그런 사회 없어요. 우리의 삶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다가도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를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느냐. 우리 개인의 어떤 고통이 됐든지 사회의 그런 어떤 위험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인트 루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환자는 나왔죠. 위험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도 그 환자 수보다 더 많은 병상 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통제가 가능한 위험입니다.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고요. 자,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자기 병상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나와요. 이 상황이 되면 무질서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게 이제 뭐 하나의 도시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19 초창기에 그랬지만 어떤 도시에 많으면 뭐 옆도시로 환자를 보내고 해갖고 이건 해결할 여지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저기에서 이 무질서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병상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환자가 3명이 있어요. 환자 가족 대표들이 다 나와서 협상을 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너무너무 착한 사람 3의 가족이야. 그런데 모여갖고 거기서 민주적 합의가 될까요? 내 가족보다 당신 가족 먼저 들어가서 살리세요.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이건 그냥 무질서 그 자체로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가 바로 1930년대 독일이에요. 독일이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죠.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독일의 시민들이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대공황이 일어나고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럼 사회적으로 이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사회에 이런 불안정성이 커지고 내 애를 갖다가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겁나고 여자가 돌아다니는 것도 겁나고 막 이러한 사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이거 누군가 이거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개인의 그런 자유, 권리 이런 거를 다 포기를 하고 이런 독재자한테 질서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그 히틀러가 총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닙니다. 가장 민주적인 헌법 체계에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 갖고 압도적인 표를 받아갖고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독재자를 탄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통제하려 두고 회복 가능하게 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또 엄청나게 중요하다. 민주적인 헌법이 이 세상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을 막아내야지만 이 민주주의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후위기는 이제 이러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기후위기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 경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 거대한 가속으로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감을 해야 된다,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저감을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감과 적응을 통해서 우리는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엔에서는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할 때 여기 에쿼티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의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고서에 보면 저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이 많이 됩니다. 저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다가 번역이 돼요. 도대체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난 1991년에서 2010년까지 지구 온난화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인해 갖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나라는 초록색을 칠해놨고 피해를 본 나라는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따뜻해졌으니까 일하는 시간도 길어졌고 농사가 안 되던 곳에 농사도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익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그러니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었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가 봤더니 이익을 본 나라들이 싹 다 배출을 했고, 지금 이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전혀 배출하고 별 상관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정의롭지는 못함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여기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소득 순위 최상위 1%인 사람들입니다. 최상위 1%인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15%를 배출을 해요. 그리고 전 세계 가난한 사람 절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7%만을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가 전 세계 가난한 사람, 전 세계 절반인 사람의 보다 2배 이상을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회색까지 회색까지 포함을 하면 전 세계 상위 10%를 의미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10%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52%를 배출을 합니다. 저 10%인 사람들이 뭐 많이 줄이는 것도 아니고요. 유럽 연합 평균 수준으로만 줄여줘도 내일 당장 온실가스가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자, 기후 위기는 전 세계 위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어깨를 함께 걸고 함께 이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해갖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줄입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책임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게 정의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출생 연도별로다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늘색은 1.5도로 막는 경우이고 빨간색은 2도를 막는 경우입니다. 지금 1970년, 60년, 뭐 50년대 생들은 이미 살면서 이만큼 다 배출해버렸어요. 뭐 어째 뭐 배째라죠. 뭐 지금 1.5도로 막는다 해도.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어린 세대들은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 갖고 1.5도를 막는다라고 하면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배출을 못해요. 그것도 불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탄소 중립을 하니 뭐하니 하면서 요란스럽게 떠들기는 하는데 지금 실제로 줄이는 법들이 만들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번 배출이 되면 대부분이 하루 이틀이면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없어져요. 자연적으로. 인간이 뭐 다른 조치를 안 한다 해도 그냥 없어집니다. 가장 오래가는 미세먼지가 한 5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이거를 미세먼지를 배출을 안 해 이래 버리면 일주일 이내에 미세먼지는 이 세상에서 0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데도 우리가 미세먼지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라고 엄청나게 이제 계속 뿜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미세먼지는 우리 세대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이제 그렇게 이제 파괴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 세대의 문제로 끝이 나는데, 온실가스는 우리가 대기 중에 한번 배출을 하고 나면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누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누적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는 이제 그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뭐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여행도 하고 공장도 돌리고 해서 편의, 이익이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엄청난 오늘날의 문명 이 자체가 바로 화석연료 때문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우리의 이제 어린 세대, 미래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 세대가 배출했던 것이 이게 우리 세대 미세먼지처럼 없어지면 괜찮은데 없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 버려. 그것도 축적이 돼갖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우리가 그 기후 위기를 일으킨 그 세대하고 원인 제공자하고 그 피해를 감당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세대가 틀리다라고 하는 바로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기후 위기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것이고,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때만이 이 기후 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린 뉴딜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온실가스 줄이자와 함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건 정의의 문제로 우리가 회복시키지를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납니다. 이거는 기후 위기는 이러한 부정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회복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때만이 바로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저감과 관련돼서 우리가 언론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앞으로 7년밖에 뭐 남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거는 2018년도에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그러니까 유엔의 IPCC라고 하죠. 그거는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회의예요. 유엔에서. 거기서 야, 파리기후 협약이었던 2도도 위험하지만 야, 그 전에 1.5도 이것도 상당히 이건 인류에게 고통스러운 온도고 이것도 막아야 돼. 그래서 기후 과학자들이 이것도 막아야 된다는 걸 합의를 한 게 2018년도 인천에 있었던 IPCC 총회에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1.5도를 막으려면 얼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냐? 2010년도 배출됐던 양 중에서 2030년이 되면 45%만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2050년에 우리 작년 말에 뭐 우리 대통령이 이제 선언을 했던 탄소 중립이다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냥 국제 스탠다드입니다. 그냥 그거를 바로 2050년 탄소 중립, 저건 순배출 제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석연료를 전혀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겠죠. 그만큼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울 수가 있다. 뭔가 그렇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면 그만큼은 화석연료를 태울 수 있다가 바로 탄소 중립인 그 상태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도를 막으려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4,200억 톤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420억 톤을 배출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다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봤을 때 10년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2018년, 19년, 2020년 3년을 그냥 날려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7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7년의 개념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지금으로부터 7년으로 하니까 한 2027년이면 그럼 1.5도를 넘는 거예요? 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오 때 낮 12시에 햇빛이 제일 셉니다. 근데 실제 기온은 오후 한 2-3시가 돼야지 가장 높거든요. 그 이유는 햇빛이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땅바닥을 먼저 데웁니다. 그 따뜻해진 열을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워요. 그래서 그게 좀 지연이 됩니다. 6월 21일 하지 때가 햇빛이 제일 세요. 계절적으로다가. 그렇지만 8월 초가 돼야지 가장 기온이 높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이 따뜻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달 반 정도가 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이 계절 온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온실가스가 공기 중에 드러나려고 하면 전 세계 바다 표면이 온실가스 때문에 뜨뜻해져야 돼요. 그거는 짧게는 한 15년, 길게는 한 30-40년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뭐 작년 2020년에 호주에서 막 7개월, 9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나고 산불 나고 했던 그거는 지금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배출했던 거, 1990년대, 1980년대 배출했던 게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량을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면 2027년에 1.5도를 넘을 수 있는 거는 배출량이 넘어가지만 눈앞에 드러나는 거는 한 2040년경쯤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원인하고 결과에 약간 지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원인이 일어났고 미세먼지처럼 배출이 되는데 농도가 확 높아지고 그러니까 와 큰일 났어 대응해야지. 이거는 기후위기는 그게 아니라 이 결과가 훨씬 10년, 20년 후에 이제 일어나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면에서 대응하는데 굉장히 둔감한 이러한 특징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 1.5도와 관련돼 갖고서는 이 유엔에서
이 회의를 하게 될 때 이제 앞서 제가 이제 IPCC 총회에서 저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저기 근데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잖아요. 자, 근데 기후 과학자들이 자기 나라 돌아와서 줄여 이산화탄소 큰일 났으니까 과학자들이 그럴 말하면 누구도 안 듣잖아. 이거는 정책 결정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엔에는 또 하나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 기후와 관련돼 갖고 그게 UNFCCC예요. 그게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책 결정자, 그러니까 정치가나 외교관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게 UNFCCC. 그래서 여기서 뭐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협약은 과학자들이 합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각 나라의 이런 외교관들이 가서 그렇게 이제 협약서를 맺고 와서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그걸 이제 정책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 1.5도와 관련된 그 회의를 UNFCCC 회의를 갖다가 원래 2020년도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금년에 영국에서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1.5도와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런 이제 합의를 하는 회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까지 뭐 교토 의정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도 그랬고 이제 자발성이었어요. 그 줄이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약 그 맺은 그 이후에도 뭐 아무튼 뭐 열심히 늘려놓은 나라거든요. 그래도 별 거의 페널티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게 자발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5도와 관련된 이제 금년도 이 회의에서는 자발성이 아니라 이제 강제성으로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왕창 늘려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럽게 줄여야 되는 이러한 이제 절박한 상황에 스스로 몰려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그 10년 동안에 이 태양광, 이 재생에너지 쪽의 이 가격 변화를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10년 전에 2009년도만 해도 태양광 발전이 가장 비싼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가격이 89%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70% 요 라인인데 지금 이게 PPT가 뭔가 이게 피팅이 안 돼서 다 지금 이게 막 뭉개져 있는 상황인데 요 선이 지금 풍력입니다. 70%가 떨어졌고 지금 우리가 10년 전에 100원 하던 게 지금 10원 하고요. 10년 전에 100원 하던 게 30원 하고 있는 물건은 이 재생에너지 쪽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여기가 가격이 엄청 이게 떨어져서 지금 현재 풍력과 지금 이 태양광이 지금 10년 만에 가장 싼 에너지가 돼버렸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자금들이 모이고 기술 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체계가 엄청나게 이게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도 마구마구 지금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핵 에너지 지금 여기서는 24% 가격 상승 뭐 다른 자료에 보면은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엔 가격이 적게 올라간 지금 데이터예요. 핵 에너지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핵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재생 에너지 중요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다른 자료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지난 10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대부분 50% 이상 올랐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앞에 23% 올랐다라고 그렇게 봤고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이 단가로 보게 되면 다른 에너지들이 거의 재생 에너지 거의 2배가량이 그렇게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전 세계 신규 전력 에너지 중에서는 재생 에너지가 72%를 차지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녹색 성장이라는 걸 외쳤어요. 그 당시 아마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 당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걸 외쳤잖아요.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데도 다 10년 전부터 이걸 본격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 자체, 출발점은 딱 잡은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전 세계 흐름도 알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강파하고, 그 다음에 자원회비 한다고 온 데 다니면서 사기나 당하면서 수십조 원을 그냥 다 날려먹었잖아요. 만약 그 돈을 그 당시에 재생에너지 제대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이게 경쟁력을 확보를 했었을 텐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갔기 때문에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지금 후진적인 재생에너지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는 그래서 지금 뭐 작년 말부터 바이든이 막 대통령이 되고 아리백을 한다, 뭐 탄소 국경세 매긴다, 막 하니까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 이거 이전에 살기 위해서 지금 뭐 헐떡거리면서 이 서구 애들이 이미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격까지 저렇게 다 떨궈 놓고, 자 이제 쫓아 올라오려니까 탄소세 때릴 거야, 아리백이야, 이렇게 되면 쫓아오는 놈들 그냥 사다리 걷어차기 하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 그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뭐 10% 20%가 아니에요. 1, 2% 갖고서 그 무역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건데, 탄소세 맞아버린다? 이건 수출 불가능을 의미를 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바쁘게 지금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이전에 먹고 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멀뚱멀뚱 지금 둔감한,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방향은 지금 잡고는 있지만, 이런 뭐 보수적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도 뭐 석탄에 뭐 원자력에 과거에 이렇게 지금 비싼 에너지를 갖다가 붙들고 가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미 이제 변화에 대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린란드의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주했던, 그리고 소멸했던 이야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한 800년에서 1300년 요 사이가 중세 온난기라고 해갖고 좀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북쪽을 향해서 이제 항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900년에 아이슬란드에 처음 저희 고동색으로 칠해놓은 게 노르웨이 사람들이 저때 처음 그 전까지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에요. 저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고, AD 1100년에 요 고동색으로 칠한 요 그린란드에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린란드, 녹색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저때 만들어진 거예요. 연안에 풀들이 자랐어요. 그래서 목축을 하면서 이제 살았었습니다. AD 1500년 소빙하기로 들어갔어요. 확 추워져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고동색으로 칠한 노르웨이 사람들은 완전 소멸을 해버렸고, 이 북미 대륙에서 에스키모 계열 사람들이 넘어 들어와갖고 오히려 이렇게 더 번성을 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빙하기 때 완전히 체인지가 되어버렸죠. 500년 전이라 해도 유럽의 문명이 에스키모의 문명보다는 월등히 우수하죠. 그런데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유럽의 그 관습, 그 문명을 유지하다가 저기서 다 소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이 이제 풀이 안 자랐는데 거기서 목축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굶어 죽겠다라는 소리죠. 뭐 그런 식으로다가 자기의 관습을 유지하려고 하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이 기후변화 시대에 모든 산업이 재편이 되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막 석탄 발전소를 7개를 더 짓겠다, 막 원자력 계속해야 돼, 막 이런, 지금 과거에 물론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 단가를 낮추고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과거의 성공 방식을 지금 쥐고 앉아갖고 그게 살 길이라고 외친다? 이거 죽는 길입니다. 지금 가격이 저렇게 다운이 됐다라고 하는데도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관습과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때 노르웨이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 소멸을 하는 이것처럼 과거의 성공 방식을 쥐고 있다? 변화의 시절에는 바로 과거의 성공 방식이 이게 생존을 막는다라고 하면 당장 내다 버리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 에스키모 계열 사람들은 막 바닷속을 봤더니 뭐 이건 뭐 바다 표범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려잡아 먹고 그 가죽 옷에 입고 그 가죽으로 막 배도 만들어서 나가서 고래 잡아다가 고래기를 태워가면서 오히려 저렇게 번성을 합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바로 그 변화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이게 성공적이었어 그랬다가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 노르웨이 사람들의 그 그린란드에서 소멸했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개인이 이제 무엇을 하면은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운데 살벌하게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게 지금 78억 명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년 8천만 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그럼 8천만 명이 1년에 늘어난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잘 먹는 시대는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퀘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2050년이 되면 거의 100억까지 이제 가게 될 거다라고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경제 성장률이 3%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되면 끼니만 해결하는 거로 만족해요? 그거 안 하죠. 지금 우리나라 TV 틀어보세요. 지지고 뽑고 뭐 기름지게 먹고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밥 먹었냐 이게 인사냐 끼니를 때웠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갖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만큼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는 지금보다 한 2050년이 되면 한 60% 식량 생산이 더 많아져야 돼요.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나갖고 식량 생산이 다 줄어든다라고 지금 봅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 간의 이런 불일치로 인한 이제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인구 자체 이 78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저거는 줄이게 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저기에 이제 성평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성의 교육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족의 이 숫자 결정에 있어서는 그 성평등과 이 여성의 교육은 거의 결정적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거 우리나라를 좀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저런 이제 제3세계 이런 국가들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열심히들 하고 있는 뭐 일회용품 안 쓰기, 뭐 LED 전구로 뭐 바꾸기.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의 요란스러움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이렇게 적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채식이 좀 상당히 커요. 즉 채식이 큰 거는 우리가 농업이다라고 하는 게 뭐 거기서 뭐 식물이 자라니까 저건 이산화탄소 흡수원이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누가 농사를가 지금 뭐 햇빛하고 농부의 근육의 힘으로 그렇게 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뭐 농약 때려붓고 비료 때려붓고 뭐 농업 기계가 돌고 운송, 저장, 보관 막 그 화석 연료를 때려 녹아서 지금 그렇게 생산이 되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아무튼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으면 거기에 햇빛과 농민의 힘은, 농민의 근육의 힘은 10%고 90%는 화석연료를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농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산화탄소 배출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기로 먹게 되게 되면 10분의 1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곡물로 먹게 되면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를 고기로 먹게 되면 한 사람밖에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로 이게 채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인구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식량 생산도 줄고 하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채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해갖고 뭐 LED 전구도 바꾸고 일용품도 안 쓰고 채식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이제 줄여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륙을 넘는 비행 여행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렇게 엄청난 온실가스를 한번 배출합니다. 정말 그렇게 뭐 채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가 유럽 여행은 그래도 1년에 한번 갔다 와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면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애썼던 것들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다고 여행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은 그만큼 자기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지어 정말 비행기 타는 여행도 안 했어. 그렇게까지 정말 치열하게 줄여놨어. 그런데 정부가 어디다가 석탄 발전소 하나 떡 져버리면 전 시민이 그렇게 애썼던 거를 한 번에 다 무력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은 그렇게 굉장히 모순적이기도 하고 무력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그래도 공동체를 위해서 저렇게 줄이려 애쓰는 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개인으로만 머물 때는 좋은 사람은 될 수는 있어도 개인 그 자체로다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그런 선한 마음들이 바로 이제 윤리적 증폭기를 통해서 이 사회에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윤리적 증폭기가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바로 그게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정치를 통해 갖고 그 이러한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의원을 우리 힘으로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법들을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집행을 해낼 수 있는 시장, 도지사, 대통령을 우리 힘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앉아서 우리가 투표장 가서 투표만 해야 된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우리가 연대를 해야지만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그래서 가디언 같은 그 영국의 굉장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그 중요한 매체인데, 거기 보면 막 이 선거철 되고 이러면 칼럼에 이런 게 실립니다. 어느 지역들이 거기에는 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돼서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 그 후보가 있어요. 그런데 박빙이야, 이게.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쫙 표시를 하고 거기를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라고. 왜냐하면 박빙이고 아예 차이가 나면 가서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치적으로 이 연대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통해서 막 박빙인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시민의 연대적 힘들이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데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가장 좀 핫한 그런 게 이제 파리의 이달고 시장 이야기예요. 작년에 재선을 했죠. 이 여성 시장이 파리 시장으로 재선을 했고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기를 들어가게 되면서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5분 이내에 내가 공원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쇼핑도 할 수가 있고 뭐 보건소 모든 거를 갖다 15분 이내에 걸어서라고 하는 이런 도심을 갖다 다시 배치를 하겠다. 이 15분이 이거 묘한 겁니다. 사람이 20분 이상 걸어야 돼 그러면은 아 이거 차 타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분 이내로 걸으면 된다 하면 그냥 걸어갔다 오지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 그걸 내가 줄인다, 뭐 일용품 안 쓴다, 막 개인이 이렇게 저는 그런 개인의 계몽적인 그런 선한 마음 갖고서 이 세상은 안 돼. 제가 그걸 무시를 하는 게 그거는 우리가 연대하는 힘을 가게 하는 데 무척 중요한 하나의 발판이지만 그 자체가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몽성 궁극적으로다가 우리가 도심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알아서 차를 안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러면서 좋은 도시와 공간을 만들어서 그냥 해결해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기 때 이제 자기가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게 파리 시내 이제 직통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래서 2기 때에는 선거전 한참 붙었을 때는 도심에 이제 6만 개의 주차장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시내 차 끌고 나와야 되는 사람 무지 많죠. 꼭 필요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저항이 엄청나게 붙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시민들은 저 사람을 그냥 뽑아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6만 개 이제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저런 직통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저 시장 2기가 끝났을 때에는 파리에서 자기 자가용으로 동에서 서로다가 관통하는 일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어요. 개인으로 따지면 굉장히 불편한 세상인데 바로 저기에 저런 사람을 시민이 뽑아놔버린 겁니다. 시내 들어갈 때 이제는 대중교통, 자전거 걷지 않으면 들어갈 생각 아예 말을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 유럽 같은 좋은 도시 한번 여행하고 와갖고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거길 갔더니 도심을 다니는데 차가 사람을 피해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왜 사람이 차를 피해 다니는? 우리가 도시를 갔다가 차를 중심으로 배치를 다 해놓고 나서 웅얼웅얼 거리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런 세상을 법으로 만들고 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오직 때로 부수고 토건에 기반을 한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따위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굳이 우리가 막 줄인다, 애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연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누구나 다 그냥 살다 보니까 기후 위기가 다 해결을 돼요. 바로 이건 오직 정치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와,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홀로세 지난 10,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요 이제 그 시간 동안에도 보면은 제가 굉장히 농업이 가능했다, 안정적인 기후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 10,000년 동안에. 그래서 농업이 가능해서 오늘날의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역사책을 보게 되면 지난 10,000년 동안에도 온갖 자연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 10,000년이라는 저 시간 속에서도 길게는 한 1,000년, 그 다음에 짧게는 수백 년 동안 기후가 다 구별이 되고 그 기후에 따라 갖고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인간의 역사가 이제 변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류한테 이제 처절하게 고통스러웠던 두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 이때 추계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서기 한 1300년에서 1700년대까지 해서 중세 소빙하기라고 하는 이때가 인류에게서 가장 어려웠던, 기후학적으로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학에서 인간의 삶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는 농업 생산량이 형편없이 기후 조건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배를 골았던 시절이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 요때에 이제 배가 고프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때 민족의 이동이 심하게 됩니다. 먹는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민족이 이동을 했다. 그럼 충돌을 하죠.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저 때가 철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때입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전쟁이 한번 붙으면 대량 학살이 일어나던 그런 시절이기도 해요. 자, 저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때 그 영국의 종교학자인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여성 그 학자가 추계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바로 요때가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의 시대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그 시절에 공자님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측은지심, 타인에 대한 어떤 긍휼함, 그러한 어떤 아픔에 대한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다음에 저 당시에 그 인도에서는 그 불교, 우리가 생로병사의 그러한 삶의 고통 속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석가모니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동 지방에서는 당시에 이제 전쟁이 굉장히 심했던 그 시절인데, 그 시절. 그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의 시절입니다. 그 포로의 그 시절에 그 유대교의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특성이 이렇게 정립이 되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고, 또 이 시절은 이제 그리스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저 당시 이제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패배를 했던 그 펠로폰네소 전쟁의 패배 후에예요. 저 때 바로 그 전쟁의 패배 후에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그리스에서 등장들을 합니다. 이 엄청난 이 철학자들.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 연극 무대 위에 비극을 올리잖아요. 타인에 대한 그 고통에 공감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그런 어떤 예술적으로 다 승화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 당시에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타인이 너에게 하는 게 싫은 그것을 너 역시 타인에게 하지 마라. 다 독립된 곳들인데 똑같은 그러한 어떤 사상이 저기에서 황금률이 동시에 등장을 했던 그러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추계 시대에 이러한 어떤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러한 정신,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시대에 전달이 되는 것이고, 이 당시 이전에는 그렇게 체계화된 그런 어떤 타인에 대한 그런 긍휼함 이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저 때 바로 철학과 종교에서 바로 첫 체계가 잡혔던 때가 바로 저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소빙하기, 우리가 소빙하기, 저 이전에는 그 우리가 권위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해석을 했죠. 그런데 저 때부터는 증거에 있어서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래서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등장을 하고 이러한 합리성을 발판으로 해서 바로 산업혁명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소빙하기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상의 맹하들이 바로 저 소빙하기 때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어떤 사상적 측면을 갖고서 프랑스 대혁명까지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프랑스 대혁명 그 전까지는 아버지한테 나라를 물려받는 것이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이 이제는 정권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최초로 이 역사 속에서 보였던 그런 혁명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바로 민주주의의 이런 기반이에요. 저것이 다 소빙하기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가장 인류가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바로 그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통해서 바로 인류가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완전히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야지만이 바로 기후위기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건 유한해요. 물질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달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 소비를 하고 대량 폐기를 해요.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원이나 에너지가 고갈을 시키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대량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오염원대 쓰레기를 쌓아둬요. 한쪽은 고갈을 시키고 한쪽은 쌓고 이게 순환이 안 되잖아요. 이 상태를 더 이상 지구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 갖고서 효율화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순환도 안 되고 효율화를 높이는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는 이렇게 악을 쓰고 왔냐? 다 잘 살기 위한 이 경제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잘 산다라고 하는 이거를 위해 갖고 지구 환경도 붕괴시켜버리고 공동체도 붕괴시키고 잘 산다라고 하는 이거를 향해서 내달려요. 이렇게 내달리다가는 이제 끝장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 서로 돌보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지 서로 경쟁을 해갖고 누구의 머리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오직 그 이유는 돌봄과 나눔입니다. 바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공동체를 지켜내고 이 경제는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내달렸던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담대한 전환만이 바로 우리가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맨 앞에서 우리가 줄무늬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1850년 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어 오는 모습이고 위에 있는 거는 2100년까지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는 기후의 변화이고 아래쪽은 전혀 기후위기를 대응 안 해서 4도 내지 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미래의 기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게 되면 금세기 중반이면은 이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대가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이 기후위기를 막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기의 어린 세대와 자기의 미래 세대의 생존을 갖다가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존재가 바로 지금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만큼 우리 세대의 그런 책임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툰베리의 이야기인데 2018년도에 가을의 모습이에요. 툰베리가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저렇게 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봄이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150만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그 2019년 그때 그 가을이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700만 명이 모이죠. 한 소녀의 저런 피켓 시위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물론 저것 만이라고는 이야기는 못해도 우리가 상징적 의미에서 시작을 다 2018년 가을에 한 소녀가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하라고 했던 저기에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를 하게 되면 저렇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 물질적으로 보면 그냥 종이일 뿐이죠. 거기에 우리가 무슨 그 금을 바르거나 다이아몬드가 박혔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을 뿐이에요. 그 종이에 이건 교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붙었기 때문에 그 종이 쪼가리가 우리 삶을 갖다 지배를 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기후위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모두가 공유를 하게 될 때 바로 저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기후위를 인식하고 우리가 역사 법칙에 있어서 3.5%의 법칙이 있잖아요. 3.5%가 데모를 하러 나오면 그 세상은 뒤집어진다. 바로 성경에도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을 못 구해서 불타버렸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어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몇 사람만 바로 여기에 동참하게 만들고 이 이야기를 공유하게 만들고 연대를 하게 된다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렇게 먼 길이 아니라 우리가 그 3.5%의 사람만 우리가 공유하는 마음, 연대하는 그것만 함께 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기에 그 다음에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안 끊기고 계속 아마 그 다음 일정이 또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질문 하나에 받는 시간을 있습니다. 질문 받는 시간을.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좀 전에 영국에서 UNFCCC 열면 강제 부속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건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한데 이게 이제 자발성으로 이제 들쑤기는 이제 이미 그렇게 여유롭지는 지금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산업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이러한 것들도 갖춰놓고 이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만 또 제3세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어지질 않으면 거의 이제 잘 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뭐 제3세계가 강제 조항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분고분 따라올 것이냐? 그렇지는 지금 국제회의는 니들이 책임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제3세계의 그 의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인도 이런 데를 억지로라도 이거를 이제 잡아갖고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서양 세계하고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떠한 거기에 대해 갖고 강제 조항을 갖다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 제3세계가 그러니까 무슨 여기에 대한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양 세계가 이런 거를 다 오픈을 하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해야지만 이제 해결이 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강제 조항이 안 되면 이것도 실패된 그런 협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거는 지금 강제 조항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급박하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우리가 어떤 위험이다라고 하는 게 막 급박하면 막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 반응을 갖다가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단체 사진 찍도록 할까요? 혹시 이렇게 모인 그 오늘 출범식과 그리고 양산 주인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으시면 짧게. 이때까지 진짜 엄청 그냥 들어주신 것만으로 그냥 고맙습니다. 멀리 와주셔서 단체 사진 찍을 건데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박사님 앞에 오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영상은 일단 네 종료는 그뭐 인사 안 하나요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요? 마무리. 네. 마무리를요? 여기 시청자분이 계시니까. 네. 마이크 들고. 네. 네, 마무리. 네. 사실 네 큐시트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단체 사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마무리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범식 네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까? 네 저는 박사님 얘기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네 직면하기 어려운 말이었고 또 그걸 받아내서 뭔가 행동하기가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출범식에 모인 단체, 개개인들 뒤에서 봤는데 정말 경청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조금 미약해서 불안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단단하고 지지하고 연대되어 있으니까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민도 네, 혹시 뭐 정치가가 됐건 행정가가 됐건 다른 소심이 됐건 이렇게 나가서 단단함을 보여주면 우리를 보고 네, 다시 단단함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러면 조금 더 늦추고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긴 시간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출범식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출범식 잘 끝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박사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모두에게 박수 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죠. 어떻게 드릴까요? 앞에 드릴까요? 이렇게? 네. 그럼 박사님 셀카는 아니시죠? 박사님 앞으로 모실까요? 네, 그러면 의자 하나를 드릴게요.